예, 발표를 맡은 K워터 연구원 AI 연구센터의 김성훈입니다. 이게 처음으로 안 넘어가네요. 지금까지 사실은 이제 수자원 조사 영상 강의 중심으로 해서 필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CCTV에 대해서 굉장히 스페시픽하게 박문영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수문 조사와 관련된 AI 수자원 관리 시스템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그 환경부 R&D, 행안부 R&D, 국토부 시절부터 하던 R&D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좀 받은 것이, 저도 사실 AI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한 5년 정도 해오면서 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을 오늘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주문을 좀 받은 게 생성형 AI로 좀 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발표를 해야 되나, 그것도 학회 와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그래서 결국 기승전 챗 GPT로 좀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용이 조금 유치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좀 감안해 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뭘까요? 예, 정답입니다, 윤 교수님. 너무 빨리 맞추셔가지고 좀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이게 3D 포인트가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게 이제 딥러닝에 의해서 계속 구체화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XY 좌표를 머금은 것들이 좀 시간 관계상 쫙쫙 넘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잘 넘어가질 않네요. 결국은 이게 추스탑 사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들이 지금 제가 회사에서도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제 차를 이렇게 좌표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옆에 생성형 강의를 하기에 설명드리기에 제일 쉬운 게, 지금 이게 저희 장모님이랑 저 어버이날 때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거를 바꾼 게 뭡니까? 이게 지브리. 이제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다들 쓰시니까. 여기 젊은 분들이야 뭐 유료 버전 쓰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고참이나 중참 이상들은 잘 안 쓰시는데, 저도 이제 앞에 오차 찍었다고, 그리고 또 앞에 기다리다가 맥주 먹고 있으니까 코도 빨갛고, 이게 나이에 맞게 사진을 주길래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언짢아서 좀 젊게 고쳐달라고 고쳤죠. 그랬더니 다행히 저만, 장모님은 그대로 두고 고쳐지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장모님 좀 죄송하다 싶어서 같이 고쳐달라라고 했더니 갑자기 저희 와이프를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 결론 이거 동영상으로 좀 만들어 볼까 했더니 동영상으로 또 만들어 줍니다. 예. 동영상을 만들어 주고요. 예. 만들어 주고 마지막으로는 사진을 바꿔보자 그랬더니 아예 다른 사람을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예, 이런 단계로 사실은 생성형이 진화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무료 버전으로도 가능한 세상이죠. 그 상간에 우리 저기 라이다 활용한 데이터는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저 유료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한국의 주요 정치 뉴스를 매 시간마다 챗 GPT로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공식적이지 않지만 매 시간마다 단기 매수 추천 종목을 챗 GPT로 받고 있습니다. 이건 유료 버전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뭐 이런 부분 넘어가도록 하죠. 예. AI 활용률 75%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4월 기준이고요. 1년이 넘었어요. 지금 한 95% 정도 될까요? 그리고 75% 중에서 한 60, 절반 정도는 나 쓴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1년이 또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생성 AI를 알게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쓰면은 나 이걸로 이런 거 해봤어요 하는 게 자랑이었는데요. 지금은 말 없이 그냥 알아서 잘 쓰고, 써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세상이 됐죠. 그렇지만 이게 기업이나 우리 조사 기술원이나 저희가 공사 입장에서는 ROI를 좀 따져봐야 돼요. 이거를 공사에다 도입하거나 전면 도입했을 때 이게 투자이익이 나올까? 실제로 저희는 K워터 GPT라는 거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픈소스 가지고 만들어서 하루에 한 2,000명 정도 들어와가지고 5,000회씩 막 검색을 막 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과연 이게 남는 장사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테스트 중인 거죠. 실제로 뭐 이런 부분들, 뭐 넷플릭스가 1억 명 모으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고, 이런 것도 좀 생략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AI 시대에 AI보다 코딩을 잘하는 신입사원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판교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도 신입 개발자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죠.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영어 번역, 초벌 번역을 내가 더 잘합니까? GPT가 더 잘합니까? 솔직히 GPT가 잘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이제 최종 판단은 내가 해가지고 보고자료를 뽑아야겠죠. 주판 쓰던 시대에서 엑셀을 쓰던 시대에서 빅데이터를 시대까지 30년 주기로 쭉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 전 세계 지금 데이터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뭐 100제타바이트 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대충 설명하기 좋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전 세계 인구 한 70억 명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1인당 아프리카에 있는 아기까지도 3테라바이트를 만드는 정도라고 해요. 그 정도 데이터가 생산이 되고 있고, 근데 절반 이상은 어떤 데이터일 것 같습니까? 유튜브의 동영상 데이터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K-워터는 시간당 150만 개 공식 데이터를 뽑고 있고요. 수문조사 기술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데이터 개수가 그 콜드 데이터 있지 않습니까? 스카다에서 들어오는 매 0.1초 단위, 1초 단위까지 치면은 사실 하루에 70억 개가 나오긴 하는데요. 정제돼서 관리될 수 있는 데이터가 150만 개 정도 됩니다. 기초로 좀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저희가 생성형을 얘기를 해야 되니까, 생성형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아까 가상복잡판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가상복잡판 어떻게 합니까? CNN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 그게 뭔데요? 픽셀에 0이면, 검은색이면 0 픽셀이 찍힙니다. 그리고 흰색이면 1.0이 찍히겠죠. 요 끄트머리는 뭐 회색에 흰색에 가까우면 0.7 찍힐 거고요. 검은색 가까우면 0.3 찍힐 겁니다. 그것이 자 28바이 28짜리 공간에 해서 곱하면 얼마죠? 784대일 겁니다. 784개의 데이터가 한 샷에 나오게 되고, 사람마다 3을 쓰는 특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든 0000000 찍히다가 1, 0, 1 찍힐 거고, 여기는 111 빵 찍힐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건 3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말해 맨날 보시는 이 사람의 모양을 냈다는 신경망, 거기 나오는 것이 처음에 나왔던 784개의 셀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아웃풋은 뭡니까? 이 숫자는 3이야, 이 숫자는 1이야 라는 결과값이 됩니다. 그것을 매핑하는 통계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무슨 히든 레이어니 뭐니 자꾸 넣어가지고 계속 복잡하게 만들고 사람이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데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라미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라미터 숫자 때문에 그렇죠. 매개 변수, 우리가 수문할 때는 10개 매개 변수를 쓰기도 하고 탱크 모델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자 여기 매개 변수가 몇 개일까요? 자 여기 있던 레이어 픽셀에서 0, 1, 2, 3, 4, 5, 6, 7, 8, 9, 10까지 가기 위한 이 노드에서 노드 사이의 모든 가중치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3이라는 숫자를 인식할 때 필요한 것이, 예를 들면 13,000개 정도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이 필기체를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생각해야 될 거 있습니다.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자, 이 선 자체가 13,000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13,000개가 한 장의 사진 가지고 학습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학습을 하려면 이거보다 10배, 20배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26만 장의 손글씨가 있다.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키면은 여기 13,000개에 대해서 가중치가 1이다, 0.8이다, 마이너스 0.34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GPT가 우리가 GPT-3라는 게 언제 나왔냐면 3.5가 21년 1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때는 파라메타 수를 공개를 했어요. 몇 개? 1750억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그 모델에는 1750억 개가 박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챗 GPT-4에는 얼마? 그거는 undisclosed인데, disclosed인데 1조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개 정도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어떤 내가 수자원 조사 기술원을 뭐 하는 데야 라고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답변을 쫙쫙쫙 뽑아주는 거죠. 0.1초 만에. 근데 1조 개의 데이터를, 1조 개의 파라미터를 넣기 위해서는 그럼 또 20배 정도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조 개의 데이터를 모았을 겁니다. 얼추. 20조 개의 단어를 용량으로 한 사람은 제가 좀 판단을 안 썼는데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 뭐 위키피디아를 다 긁는다든지 도서관 정보를 다 긁는다든지 OCR을 활용해서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계속 학습만 시키면 되겠네? 아닙니다. 학습시키는 시대는 끝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추론입니다. 이게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넣는다고 해도 어차피 사람이 얘기했던 걸 가지고 계속 학습을 해서 쌓였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만 무한히 늘린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겁죠. 아무리 GPU가 좋아지고 엔비디아가 좋은 걸 만들어도 쓸데없는 짓이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건 다 반복적이고 중복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론 모델로 간다고 해가지고 요즘은 챗 GPT에 물어보면 답을 늦게 내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늦게 내죠? 당신이 얘기한 질문은 이런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수자원 조사 기술원의 조직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군요. 이런 식으로 먼저 판단한 다음에 계속 추론을 하게 되겠거든요. 또 그럼 예를 들면 또 GPT를 여러 대를 묶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뭐 K-워터에 맞는 GPT, 그다음에 건기현에 맞는 GPT, 수자원 조사기를 맞는 GPT, 그리고 걔네들을 융합을 시켜가지고 서로 챌린지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대에 왔고요. 그런 기술들이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조만간에 옵니다. 제가 GPT를 봐가지고 애가 코딩을 하는 거 봤을 때 좀 놀랐었는데 이제는 뭐 코딩 정도는 완전히 게임이 끝나버렸더라고요. 수자원 분야 활용사 중에 여러분들 혹시 구글의 플러드 허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 좀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이버 검색창에 구글에 플러드 허브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나 몽골, 러시아, 중국, 일본을 제외한 구글 맵이 들어가 있는 유럽 지역이라든지 구글의 본사인 미국 지역에 대해서 하천 수위 예보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러프하지만 해주고 있어요. 얘네들은 지금 기상 모델도 AI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수위 예측 모델도 LSTM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품질은 굉장히 떨어져요. 근데 지금 당장 들어가서 지금 내 폰에 들어가서 이 사이트에 플러드 허브라고 치시면은 꽤 많은 지역에도 한 1000개 정도의 수위 예보를 러플리 하고 있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좀 아까 우리 김영기 대표님 말씀해 주셨는데 클라우드 기술 들어가 있는 거고요. GIS 들어가 있는 거, 디지털 트윈 기술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모바일 예보도 하고 있고, 당연히 우리나라 박문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AI 원천 기술에서 그렇게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 안 떨어지지 않냐면 AI 원천 기술은 우리 학계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거나 컴퓨터 사이언스를 만드는 거고요. 걔네들이 다 오픈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기관에서 쓸 수 있고 우리도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술 격차는 없는 것이고요. 어떻게 데이터를 잘 모아가지고 활용하고 정리를 하느냐가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홍수 예보 쪽으로는 좀 많이 해봤는데 저희는 절대로 예보는 하지 않고요. 댐 관리 기관이기 때문에 상류의 유입량 판단이나 방류 시에 하류의 피해 방지 목적으로서 AI 모델을 도입을 해서 쓰고 있고, 뭐 디지털 트윈도 좀 활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 제가 오늘 딱 이 얘기만 이해해 주시면 게임이 끝납니다. 자, 수자원 분야 그리고 수문 조사 분야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AI 시대에 필요한 키워드 3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끝나요. 나머지는 다 시연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ML 옵스입니다. 머신러닝과 오퍼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머신러닝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고요. 저도 토목과 나왔고 사실 AI 1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5년 정도 한 거지만은 머신러닝 자체는 굉장히 표준화돼서 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도입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떤 흐름을 맞춰가지고 넣어야 되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재생산을 하거나 모델에 드리프트가 나가지고 모델이 잘 안 맞을 때 재구성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RAG라는 게 있습니다.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리트리버는 저 골든 리트리버 할 때 쓰는 말인데 이게 이제 던져주면 물어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인터넷 세계에서는 이제 검색입니다. 검색하고 증강하고 생성한다. 자, 우리가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안 썼던 이유가 뭘까요? 젊은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다 아실 것 같은데 얘가 학습한 거 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검색하는 순간 구글에다 연결시켜가지고 모든 걸 찾아옵니다. 그죠? 데이터를 땡겨와요.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걸 재학습했을까요? 학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 LLM은 끝났다고 구글에서도 얘기를 해요. LLM은 어느 정도 기술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검색해가지고 LLM에 연결시키냐가 핵심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셔야 될 게 기관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MCP인데요.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입니다. 모델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컨텍스트가 뭡니까? 문맥이죠. 문맥은 AI, LLM이 거대 언어 모델이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문맥을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뭘 던지면은 요즘은 어느 정도 문맥을 이해해가지고 뭔가 답변을 주거든요. 근데 거기다 프로토콜이 붙었어요. 그러면 문맥을 활용하는 프로토콜이라는 것이거든요. 뒤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홍수 분석했을 때 업무 자동화를 한 사례인데요. 동영상이 좀 오늘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를 한 사람이 금강수계에 9만 제곱킬로미터에 대해서 홍수 분석을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다 구현을 한 겁니다. 데이터 수집을 해서 1년에 어떻게 보면 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IT스럽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퇴사를 하거나 딴 부서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 체계를 유지를 하게 되면은 계속 데이터를 바꿔 깔아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I 모델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갑자기 막 자고 일어나면은 무슨 특화된 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갈아치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뒤에 또 보여드릴게요. 이런 부분들은 혹시 토론 시간에 나오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 차원에서는 저희도 ROV를 수중 ROV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천 부분은 아니고요. 댐 상류와 하류의 균열을 판단하거나 하류의 이제 퇴사량 측정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이 부분을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이제 댐체, 저희가 이제 댐보 그리고 정수장 시설 등 많은 시설들을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균열이나 방리방락 배태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컴퓨터 비전을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고 있냐면은 여기 그림 보시면은 사람이 라벨링을 합니다. 사람이 100점이라고 했을 때
컴퓨터 비전이 저희 목표가 한 80점 정도 맞추면 성공, 대성공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78점에 머물러 있다가 최근에 또 욜로라는 모델이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저희가 80점을 넘겼다, 90점도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해상도 측면에서 저희가 1mm 이하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도 조금 중요한데요. 아까 김영기 대표님도 원격 탐사 기술 앞으로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뭐 같은 걸 하냐면요. 센티넬2 같은 유럽 위성을 가지고요. 이게 지금 잘 안 보이시는데 이제 조류 농도입니다. 빨간색은 조류가 굉장히 많이 껴서 녹조 꼈을 때고 여기 청색으로 나타나는 건 깨끗한 경우입니다. 이걸 이제 현장에서 가서 보트 타고 가가지고 채수를 해가지고 클로로필 A라는 조류 값을 재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위성 자료를 동시에 그 위성 자료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RGB 값이나 적외선 값들을 매핑을 시켜가지고 그걸 머신러닝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채수를 하지 않더라도 위성 자료 사진만 받아도 러프하게는 조류가 어느 정도 폈다는 걸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데이터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모델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리트리버의 원리가 되겠고요. 챗 GPT 써가지고 제가 이런 거 해봤거든요. 원래 이제 원전에 논문의 소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그대로 쓰면 저작권에 걸리니까 제가 좀 K-워터식으로 좀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번에 다 못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한 고통이 필요합니다. 계속 그 직원 가르치듯이 야 너 이거 잘못됐으니까 뇌는 이렇게 다시 그려줘, 고쳐줘 몇 번 하니까 제가 원하는 그림이 나와서 이렇게 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 거겠죠. 챗 GPT한테 있나? 예. 그 다음에 요거 생성형 AI GPT 가지고 재미난 거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뭄 관련 기사 1000개를 모은 거예요. 인터넷에 쭉 긁은 겁니다. 그럼 가뭄은 지금 현상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예지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이제 지금 물차를 공급하고 있냐,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나중에 사후 적응을 하고 있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저희가 라벨을 준 다음에 챗 GPT한테 네가 분석해가지고 검출해봐. 그랬더니 한 72% 정도는 얘가 순식간에 30분 만에 모든 걸 라벨링을 해가지고 토출해 줍니다. 자, 이걸 사람이 했으면 몇 점 정도 나왔을까요? 한 98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직원한테 시켜가지고 이틀 걸렸느냐, 아니면 챗 GPT한테 시켜가지고 30분 걸렸냐의 판단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일단 그거는 관리자가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생성형 AI 활용하실 때는 사전 정의 프롬프트를 쓰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어떤 룰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있는 그 저희 뭐 수도라든지 지하수 측정망에 대해서 동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험실에서 룰을 만든 거를 미리 스크립트로 만들어 놨다가 얘를 챗 GPT한테 같이 딱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림 그려라고 했더니 애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자, 이쪽은 동파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고 해안가 지역이나 위도가 낮은 지역은 안전한 지역입니다라고 요것도 2시간 만에 게임을 끝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 넘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지하수 예측 프로그램에 대해서 앱화를 시키게 되는데 숨을 들이쉬고 면체가 얼굴 쪽으로 오그라드는 파과 시간이 수질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이렇게 전개를 하고요.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됩니다. LLM을 붙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분석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는 엔지니어니까 어떤 모델이 좋았고 어떤 결과가 나왔으며 RGB 값이 얼마고 MSE는 얼마였습니다라고 뽑아주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내부망 안에서 결과를 챗 GPT가 다 초출을 해가지고 레포트를 자동 생성해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코딩 되게 잘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코딩을 AI로 해보신 분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챗 GPT 쓰면은 한 번 써신 분은 많은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 쓰신 분들은 100번, 10번, 1000번도 쓰고 계실 텐데 챗 GPT로 코딩하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이제 학생들이나 전문 개발자들은 커서 AI를 쓰시면은 깔아서 씁니다. 깔아서 쓰지 웹에서 쓰시게 되면은 성능이 떨어진다기보다도 이거 자체가 코딩이 굉장히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챗봇도 이렇게 많고 이미지 생성도 많고 비디오 생성도 많고 PPT 작성 도우미가 제일 생성형 시대에 쓸만하지 않습니다만 이것도 정복이 될 거라고 믿고 있고요. 캐드도 그려주고 문서 요약, 음악 만들기 다 합니다. 이게 지금 구글에서 5월 20일 엊그저께 한 달 구독료가 249불짜리 프로 버전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요. 걔는 이제 그림도 엄청나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PPT를 하나 넣으면은 이거 무료 버전입니다. PPT 하나 넣으면은 PPT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분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을 그려줍니다. 그래서 이게 찍게 되면은 그 해당 내용이 어떻게 레퍼런싱이 되고 어떤 내용인지 요약을 다 해주는 기능이 구글에는 장착이 돼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좋아하는 Q&A까지도 만들어준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환경부에 보고를 할 때 예를 써가지고 Q&A 초안을 만든 다음에 한글 문서로 고쳐가지고 한 사례도 최근에 있습니다. 예, 이게 이름이 노트북 LLM이거든요. 노트북 LM입니다. 쓰실 분들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넘어가고, 조사기술원에서 하는 일은 조사입니다. 조사는 버추얼 센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센서나 버추얼 센서는 사실 데이터는 모이면 모일수록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기 대표님 거에서 나왔는데 낙동강 하구 쪽에 저희가 모의를 한 사례거든요. 지금 염분이 흘러가는 건데 이거를 데이터만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데이터가 굉장히 어지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를 사실 정제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수리 모델과 수문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합을 하자는 거죠. 데이터도 잘 뽑아내야 되고 그 데이터 기반의 피팅된 모델도 잘 만들어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조사를 했을 때 튀는 값들을 잡을 수가 있고요. 혹은 데이터에서 미싱된 값을 보강을 하는 데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AI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제로 낙동강에서 해본 사례인데 굉장히 잘 맞더라.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관 내 시스템과 AI의 결합을 위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이 컨셉이 나온 지가 몇 달이 되지 않았지만은 아마 2, 3년 후에는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사기술원 내에 개인 서버 내지는 개인 PC 내지는 서버 내에서 수위 유량 측정값의 자동 정리 및 시계열 시각화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유저가 가진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의 출처인 내 PC 내 어떤 위치를 지정을 해주고 어떤 값을 넣어주고 메타데이터를 넣어준 다음에 실제로 얘가 해야 될 일은 너는 누락된 시계열을 보관해야 되고 원료별 평균을 계산하고 유량 변화에 대한 추세 그래프를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그 사례로서 다중 데이터의 수위 데이터의 이상치 감지도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수위량 곡선식의 다치점 자동 국중의 평가는 이미 고유 업무로 잘 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업무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시스템화를 하시면은 챗GPT라고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생성형이 있지만 상생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바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22분을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물관리 기본법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본법이 나왔습니다. 고영향 홍수, 가뭄, 이수 유사는 전부 고영향 영역, 사람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아마 고영향 AI 영역으로 들 것 같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관리라든지 데이터 품질 관리, 데이터 보안 관리에 있어서 큰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활용하는데 굉장히 유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박문용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기관, 부처 간의 그 상호 운용성, 저는 R&D를 합치라는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데이터 표준만은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쓸 수 있게끔 길을 터놔야 상호 간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